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로 역사 공부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역사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사료인 삼국유사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여러 고승들의 삶과 관련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이제 두 분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이 강좌가 갖고 있는 관심사인 교육과 관련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원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원효 불기, 얽매이지 않는 삶, 불기라고 하는 삶이 그것이죠. 그런 원효 불기의 제목에 기반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대한 자유인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런 위대한 자유인으로서의 원효의 삶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원효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사상적인 문화적인 그런 위상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원효의 모든 것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원효 사상 가지고 한 학기 강좌를 할 정도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다만 압축을 해서요. 지난 시간 후반부에 원효의 삶을 이렇게 좀 따라가 봤습니다. 특히 원효의 삶에서 한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제 요속공주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불교 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원효의 파괴행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각종 기록들을 통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원효의 자세입니다. 우리 최근에 사회 곳곳에서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부지불식간에 그냥 해왔던 일들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한 단계 더 고양될 수 있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최근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 보고 있는 요즘인데요. 원효의 그런 파괴행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행동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효는 주변에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 설문조사 이런 걸 해요.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승, 가장 위대한 종교인으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많은 분들이 원효라고 하는 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효라고 하는 분을 아직도 우리는 스님이라고, 그냥 스님도 아니고 성인 성자를 써서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성인의 스님 반열에 원효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본인은 요속공주하고의 그 일을 겪고 나서 본인은 이제는 거사는 이제 제가자로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런 파괴를 하고 나서. 그래서 신라인들은 나중에 원효의 상을
제가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효 스스로는 후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은 거사로서 삶을 살아갔다. 근데 그 거사로서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따져갈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원효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요. 저는 동국이상국집의 저자로 유명한 이규보 선생이 원효에 대한 아주 짧은 시를 한 수 남겨놨습니다. 시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효를 이야기한 역대 많은 사상가들, 문장가들 통틀어 보아도 어쩌면 저렇게 원효를 원효답게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보면 볼수록 늘 감탄을 하는 시입니다. 그걸 이제 찬시라고 하는데요.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머리를 깎아 맨 머리면 원효 대사요. 머리가 있어 두 권을 쓰면 소성거사로다. 저 첫 구에서 뭐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분이 파괴를 해서 본인은 거사연하게 거사처럼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 그가 평생 보여줬던 모습은 그냥 그가 머리를 깎고 있으면 그냥 원효 대사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두 권을 쓰고 있으면 그냥 그는 소성거사다. 비록 몸이 1000이나 100가지로 나타난다고 해도 뭐 머리를 기르건 머리를 깎건 승복을 입었건 일반 복장을 했건 그건 꼭 뭐와 같으냐?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은 그냥 허허 그리고 이렇게 웃어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원효가 스님이냐 거사냐 뭐 이런 걸 따져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 아마도 저것은 원효 본인도 그랬을 것이다. 원효 본인도 내가 무슨 스님이다 거사다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래서요 원효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위대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고 이제 그의 삶에 대해서 삼국유사 원효불기조에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효하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단어가 사실은 무예라고 하는 단어죠. 없을 무자에 장애 애자 가리다 그런 무예입니다. 그 실제로 원효 스님은 요즘 같았으면 아마도 대단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도 명성을 떨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원효하면 신라인들이 많이 떠올렸던 단어가 무예고 무예를 뭐로 했느냐?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무예가 그럽니다. 그리고 원효는 그 무예를 가지고 춤도 췄어요. 그래서 그걸 무예무 그래요. 그래서 그 무예무는 고려 후기에도 춤 사위가 전해졌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왼손으로는 어떻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어떻게 하고 몸을 어떻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런 춤 사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춤으로서 원효는 어디 속에서 대중들 속에서 민중들 속에서 노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핵심 단어는 뭐였다? 없을 무자에 장애 애자라고 하는 무예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예는 곧 삼국유사의 제목인 불기하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무예가 됐든 불기가 됐든 원효가 당시 신라의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뭔가? 많은 이야기를 안 하고 많은 책을 쓰지 않아도 그 두 글자 당시 신라의 평민 천민들의 삶은 어땠어요? 인간답지 못한 삶이죠. 언제 앉아서 뭐 큰 스님 오셨으니까 법문 듣고 강좌 듣고 이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럴 처지가 아니었죠. 그저 그 사람들한테는 딱 두 글자만 가지고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무예한 삶을 살아라. 불기의 삶을 살아가라.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런 당부였습니다. 그 장애 애자,
제갈 기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지난주 강의 시간에 드리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핵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져 있고 이렇게 또 살기가 좋은 시대죠. 우리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부를 아주 그 일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탁할 탁자에 부유할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탁부다. 자꾸 못 살겠다 소리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못 살겠다 소리만 하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웠다 소리만 하냐? 불과 한 세대, 불과 50년 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자. 그렇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 전체가 가난에 빠져 있고 그야말로 새끼 떼우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 시대를 다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불과 한 세대, 불과 50년 전의 우리 삶을 반추를 해보면 지금의 우리 삶은 대단히 그때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유복한 삶 속에 살고 있죠. 지금 뭐 끼니 굶는 주변의 아이들 웬만해서는 그런 가정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죠. 우리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지금 우리가 자꾸 못 살겠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과 한번 상호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걸 우리 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탁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그것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꾸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3만 불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어요. 우리 행복지수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걸 척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다 그러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무슨 자살 이런 통계가 세계에서 무슨 첫 손가락. 대단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그 가슴 아픈 요소들입니다. 원효라고 하는 분이 그 7세기 때의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외쳤던 부분들은 그겁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장애, 우리의 장애를 좀 어떻게 해라, 버려라. 자, 비록 지금 너희들의 신분은 천민이다, 평민이다. 당장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마음을 가져라. 그런 장애로부터, 그런 구속으로부터 마음만이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무덤이냐 굴이냐 이 같은 이야기를 놓고 내가 무덤으로 느끼는 것, 내가 굴로 느끼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고 불안하고 그런 차이점과 관련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느끼기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자, 우리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집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특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학부모들 마음,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장애를 우리 부모들 스스로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대학. 저도 너무도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서 그 어려운 서울 법대를 들어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급에서 나누기 하면 1 이렇게 되는, 저희들 때 한 60여 명 됐으니까 60분의 60등을 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 나누기에서 1등. 예. 자, 그 두 친구의 지금 삶을 보면요, 결과는 너무도 의외입니다. 결코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명문대학을 진학한 친구의 삶이 유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뭐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가 든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학급에서 1등을 하던 명문대학을 진학했던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꼭 성적순으로 가지 않는다. 뭐 진리죠. 그건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문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장애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 속에 아이들을 계속 몰아넣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 그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예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역시 좀 뭉클했습니다. 별나라로 이제 갔다. 별의 세계로 갔다. 세계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자잖아요. 그분은 뭐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늘 기구에 의존해야 되고. 자, 그런 장애의 이야기입니다. 무애, 불기라고 하는 그런 장애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올가매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걸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굴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잤던 굴인데 그걸 자꾸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소의 제갈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일은 없는지 이제 그런 게 위대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원효를 설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선 우리들 스스로가 좀 그런 굴레로부터 그런 장애로부터 좀 자유로운 인생관, 인간관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제분들에게도 그런 자유로 얽매이지 않는 인생관, 인간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원효와 관련한 그래서 이제 위대한 자유인 이렇게 했고요. 이제 원효처럼 그렇게 뭐 공부 잘하고 그렇게 생이지지 그랬죠. 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분처럼 우리가 모두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없죠. 또 그처럼 원효처럼 그렇게 뭐 위대한 종교인으로 모두 다 살 수도 없습니다. 원효의 삶을 보면서 또 그 무애, 불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중요한 또 단어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모두가 그런 위대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소중한 생각들을 먼저 인지를 해야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조금은 설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고우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까마득한 옛날에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자마자 그랬다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을 떼고 나서 한 손은 이렇게 위로 하고 한 손은 아래로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탄생불 그럽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 오신 날 혹시 이제 절에 가보시면 관욕의 예를 해요.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옛날로 치면 디스코를 추는 듯한 이제 그런 포즈를 하고 있는 그 아기 불상에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 예를 합니다. 관욕 그러는데요.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을 떼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 부처가 저렇게 에고이스트다.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7걸음씩을 걸어 다니고 나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가끔 듣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유아독존의 아는 고우타마 시다르타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김상용도 그 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다 그 유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다 그 아자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이 하늘 위 하늘 아래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위에 있는 뭐 꽃까지도 이 물 한 컵까지도 다 존귀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요새 뭐 반려동물과 관련한 일들 참 많잖아요. 직업도 생겨나고 그 반려동물 그 전에 우리가 좀 먹고 살기 힘들던 시대에는 없었던 일들이죠.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런 동물들 한 개체마다도 다 존귀한 생명, 존엄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점차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죠. 불기, 무해라고 하는 그런 얽매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업 능력이, 신체가, 키가, 몸무게가, 가정 무슨 재산이, 사회적인 지위가 서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어떻다? 대단히 존귀한, 아주 우리 스스로가 존중해주는 내의 생명체를 아주 그 존엄성을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고 대단히 이 소중한 이 생명체, 그런 의식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귀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그러면 개인의 삶, 또 우리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들의 삶도 스스로들 다 이렇게 붕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막 인간으로서 어떤 성숙된 사고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사춘기, 이른바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문제.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내 이 삶이, 내 이 태어난 이 생명체가 이렇게 존귀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공부는 왜 하며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판단 기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존감. 저나 여러분들 물론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런 자존감을 좀 많이 북돋아 주셔라. 꼴찌했다. 잘했다. 아주 잘한 일이다. 네 생명체, 네 존재, 이것이 우선인 거죠. 꼴찌다, 1등이다. 이건 하나의 부차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서 다 보여지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다 보잖아요. 학급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꼭 무슨 행복 지수가 높고 꼭 이 사회에 바람직한 기여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을 찌푸리게 하는 못된 짓을 하는 이 사회에 그런 영향력 있는 고위 공직자들 보세요. 다 명문대학 나오고 똑똑하잖아요. 고시를 몇 개 패스하고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뭘 기여를 해요? 오히려 해악을 끼치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삶의 주안점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공부 잘하는 또 사회에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부 못한다고 명문대학 못 갔다고 그 삶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애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효라고 하는 분은 그런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그 시대 민중 속에서 대중 속에서 하셨던 이 불기, 무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던지는 교훈, 의미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유효하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도 늘 그거를 좀 이렇게 체화할 필요가 있다. 내 이야기로 체화하고 그래야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먼저 참 지긋지긋하다, 맨날 살기 힘들다, 그런 속에서 자존감 높은 그런 아이들이 가정 속에서 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꼴찌를 해도 이렇게 큰 소리 좀 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귀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앞으로는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두 다리를 잃은 그분이 우리한테 그 금메달로 그 기쁨을 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효를 통해서 좀 보자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강좌로 이제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의상이라고 하는 분도 결국은 거의 원효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원효를 삼국유사에서 원효불기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의상은 지난 강의 앞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자로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각이 강했습니다. 어디에서? 삼국유사에서. 그러니까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의상의 일대기를 총괄해서 딱 두 글자, 전교.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교육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꼭 뭐 의상이라고 하는 분이 교육자로서만 위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불교의 교학 중에서 화엄학, 뭐 화엄 그런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학, 화엄종 그런데요. 그 화엄학은 불교의 교학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화엄학의 역사에서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높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저술은 쓰지 않았어도 의상의 화엄학,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예요. 그런 학자고 사상가고. 그런데 왜 굳이 그분 삶에서 이렇게 일현 스님은 교육자의 삶을 주목하고자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그렇게 달아본 겁니다. 의상에게서 배우는 이제 교육의 지혜 뭐 이렇게 해봤고요. 의상 스님의 삶도 일대기도 역시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원효 스님 못지않게 의상 스님도 이렇게 좀 삶에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의상전교조 내용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상 스님은 그 원효 스님에 비해서는 신분이 더 사회 신분이 높았습니다. 대개 학자들은 아마도 의상은 진골 세력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이제 대체로 육두품 세력, 그리고 의상 스님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사회 신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유학을 가는 그런 장면 이야기 했었죠. 원효와 의상의 두 분 삶이 극명하게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650년에 이어서 661년에 이제 같이 두 분이 두 번째로 유학 시도를 해서 자,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비를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잘 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유학 시도를 해서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른바 이제 생사고락을 함께 한 거죠. 그리고 꼭 유학을 가자 이렇게 둘이 다짐을 하고 바로 이제 내일이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자고 났는데 갑자기 이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난 안 간다 그래요. 나는 굳이 중국까지 가서 뭘 배울 이유가 없다. 나는 깨달았다. 자, 아까 우리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불기, 무예와 관련한 이게 도대체 여기가 굴이냐 무덤이냐 똑같은 공간인데 그걸 굴이라고 느끼는, 이걸 무덤이라고 느끼는 내 마음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다른데 그 편안했던 마음, 이 불안한 마음, 이게 뭐냐를 보고 원효는 불교라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다. 굳이 뭐 중국 땅까지 가서 뭘 더 배우겠다고 내가 가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걸 대오 또는 대각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이제 뭐 확철대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자기의 분상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봤던 그런 세상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는 그냥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 아이가 갑자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당장 오늘 들어가서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어딨냐? 이런 부처님 같은 존재가 어딨냐? 징글징글하다, 창피해 죽겠다. 누구예요? 다 그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원효는. 그러니까 나는 유학 안 갈란다. 이러고 이별을 구합니다. 자, 원효의 처지에서 보면 요새 표현으로 좀 황당했을 거예요. 뭐 저런 X가 다 있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는데, 특히 의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는 다 깨달았다고. 깨달았다는 게 뭐 어디 보입니까? 갑자기 무슨 뭐 얼굴이 환해집니까? 뭐 어디 머리에서 뭐 무슨 뿔이 납니까? 증표가 없잖아요. 뭘 증언할 방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원효가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유학 가지 않겠다 그러고 이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의상은 그런 원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줘요. 이제 오늘 강의 뒷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의상은 유학을 결국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한 10년 동안 그때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엄이라고 하는 화엄학자가 계세요. 그 지엄이라고 하는 분을 은사로 해서 한 10여 년 화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중국 땅에, 그 당나라라고 하면 그때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이잖아요. 당나라의 문물은 세계, 그 7세기에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세계에서 첫째 가는 그런 문물을 구가하던 때입니다. 그 당나라에서 불교 교학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화엄에서 중국에서 최고의 반열에 올라섭니다. 한 10여 년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뭐 의상 스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죠. 뭐 이런저런 설화적인 이야기들도 많죠. 의상 스님을 사모하던 여인이 있었죠. 선묘낭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선묘낭자. 이 선묘낭자는 특히 해안가의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자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렇고요,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선묘를 모셔놓은 사당들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바다를 지키는 용처럼, 용신처럼 그렇게 추앙이 돼요. 착할 선자에 묘할 묘자, 그런 선묘낭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기록을 가지고 좀 추측을 해보면 의상 스님이 아주 미남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하고 아주 미남이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한눈에 이성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혹할 수 있을 정도. 거기다가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하시죠. 아마 팬이 요즘으로 치면 팬클럽이 만들어져도 졌을 만큼. 의상 스님이 중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중국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 항구 지역에 아주 유력한 가문의 딸이었어요. 이 선묘라고 하는 낭자가. 의상 스님을 처음 만나서 첫눈에 그냥 이렇게 눈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뒤집어졌다, 가끔 그런 표현들도 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간직하고 10년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갑자기 그때 신라에 귀국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당나라 애들이, 우리 삼국통일하는데 당나라 애들이 신라를 돕죠.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먹으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 군사 첩보를 들은 거예요, 의상스님. 그 의상스님은 진골 출신이니까 신라 왕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냥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급고 귀국을 합니다. 이제 왔던, 중국 들어올 때, 당나라 들어올 때 왔던 그 항구로 다시 출국을 하려고 갔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선묘낭자가 아마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저를 데리고 가달라, 살아달라.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생활이 엄정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하고 참 다르죠. 원효라고 하는 분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바람 부면 부는 대로 이렇게 불기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엄정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이제 지계라고 합니다. 지니다, 지키다, 지계. 지계 행위 아주 투철했던 분이에요. 감히 뭐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그 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은요, 일본의 이제 국보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또 이 그림 설명 들으려면 한참을 또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의상과 원효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한 12세기 때 두루마리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 속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이 화엄종조 회곤이라고 하는 게 두루마리 그림인데 또는 뭐 줄여서 화엄연기 이런 책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교토에 있는 고산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두루마리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배 앞머리에 누가 있어요? 용머리가 있죠? 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면왕자가 의상 스님이 이렇게 뿌리치고 가니까 그냥 바다에 투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키는 용이 되겠다. 이 배가 무사히 신라 땅에 다다를 때까지 내가 용이 돼서 지키겠다. 그래서 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떠가는 배 이렇게 이제 호범용이 있습니다. 저 영주에 가면 부석사 있죠. 예, 그 부석사도 이 선면왕자하고 관련된 유물이 지금도 있죠. 설화가 있고. 영주 부석사 가보셨나요? 예, 거기 가보시면 돌이 있어요. 뜰부자의 돌석이라고 하는 큰 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절 한번 해주세요. 이 낭자가 호범용이 돼서 지금도 부석사 그 무량수전 앞에 이렇게 과거 분들이 돌 조각, 용 모양의 돌 조각을 해놓은 게 지금도 땅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석이라고 하는 게 의상 스님이 이제 부석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막 도적대들 그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던 이런 세력들이 못 짓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선면왕자가 또 돌이 돼서 그 큰 돌이 돼서 하늘에서 막 내려왔다 올라갔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대들이 다 물러갔다. 그리고 나서 그 부석이 그냥 그대로 지금 부석사에 있는 겁니다. 이 선면왕자와 관련된 그런 설화입니다. 그래서 용이 돼서 의상 스님을 끝까지 지키고 이 설화가 상징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이 승려라고 하는 출가승려라고 하는 출가승려가 지켜야 되는 계율 부분에서 아주 엄정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다. 그분을 사랑했던 이성이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그야말로 좀 승화시킨 그런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 이 동북아시아에 이것을 모토로 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의상과 선묘의 그런 사랑 이야기. 물론 짝사랑의 이야기가 좀 강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하게 좀 승화됐다. 그리고 그런 유적의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도 영주 부석사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상 스님의 생애에서 선묘낭자와 관련된 이제 그 일화가 있고요. 의상 스님이 저수를 많이 남겨놓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이제 불교 신앙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주 가장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외워오는 개송이에요. 딱 210글자의 개송입니다. 7원 39짜리 7단어 7글자가 30개의 구절로 어울려 있는 그 법성계입니다. 의상 스님은 많은 저수를 남기지 않았어요? 원효처럼. 근데 이 210글자로 된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줄여서 법성계라고 하는 210글자의 개송은 뭐 100권, 1000권의 저술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도 한국 불교에 전래되고 있습니다. 210글자만 그 의미를 잘 따라가서 보면, 그러면 화엄의 사상, 화엄경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이 법성계가 탄생되기까지의 설화적인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 스승인 지엄 스님한테 의상 스님이 글을 지어서 요즘으로 치면 학위 논문 같은 거죠. 제 공부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쳐요. 그 지엄 스승이 뜻은 참 좋은데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우리들 뭐 대학원 석사 박사 논문 내면 문장 가지고 참 많이 혼나죠. 그런 혼을 냅니다. 스승이.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다시 또 지어서 스승에게 그 글을 바쳐요. 그 스승이 그 책을 가지고 불상 앞에 가서 불을 사질릅니다. 그래가면서 부처님 뜻에 탁 개합하는, 들어맞는 글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 데리고.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 고생해서 쓴 책을 지도교수가 누가 불에 태워버렸다. 미친 X 또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 사살까지 했다 그럽니다. 한 번 더 태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남은 210글자. 그게 요 법성계 안에 있는 210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사상,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농축하고 농축해서 210글자로 만들어놨다. 그 210글자를 화엄의 세계로 이렇게 도인을 만든 겁니다. 뭐 도대체 이게 뭐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부분을 보면 거기 이제 시작과 끝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저 법법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성, 원용, 무의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가 그 법자 아래에 있는 구례부동 명의불 하는 그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210글자가 이렇게 도인을 이루어서 저것을 이제 화엄의 세계라고 상징화해서 저 도인 속에 앉혀놓습니다. 저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법성계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의상 스님은 늘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 정도면 공부가 됐다. 그러면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학위기, 졸업장을 저걸 줬다 그래요. 저 법계도인을 가지고 상징화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자에게 내려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 법계도인 가지고 법성계 가지고 막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한 그런 논문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교육에서도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의상 스님의 생애에서. 자, 시간이 이제 자꾸 가서요.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을 이제 묶어서 조금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효와 의상 동시대에 사셨던 분,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덕목, 그런 철학을 늘 중시를 합니다. 지금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이 그림도 아까 그 선묘낭자 용이 돼 있던 그 그림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갑자기 원효는 안 가요. 깨달았다라고 유학을 안 갑니다. 의상은 가요. 그 이별의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 그냥 친구들, 우리 이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한 길을 10년 넘게 같이 해온 거 아니에요. 그걸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깨달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는 안 간다. 이 배신자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리가 있느니 없느니 난 네 이름 석자 성씨조차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경우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상상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원효와 의상. 특히 의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잘 자고 일어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분의 관계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심지어는 원효 같은 분에게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끊임없이 책을 보내줘요. 요새 뭐 택배가, 요새처럼 택배가 있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러나 원효는 중국에서 나온 1년 전에 나온 책, 이런 거를 막 자기 책 속에 인용을 합니다. 다 뭐 충분히 상상되는 일이에요. 의상 스님이 다 보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아주 존중해주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두 분의 고승이다.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요것만 가지고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원효 스님 말씀드렸고, 이제 교육자로서의 의상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송고승전, 중국의 송고승전에 있는 그 의상 관련한 표현입니다. 대개 제자들이 도움을 청하면 함부로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는 때를 기다린 후에 깨우쳐 주었다. 저것도 한번 이렇게 좀 음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날, 한번 이렇게 호흡을 좀 가다듬어 보는. 특히 뭐 일선에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말과 행동으로 막 아이들을 즉각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의상 스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한번 이렇게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막 애가 허겁지겁 뛰어왔으면 자, 숨부터 일단 숨부터 크게 한번 쉬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침을 줬다. 그리고 의상은 이의 의문을 따라 막힌 것을 풀어서 조금 더 찌꺼기가 남지 않게 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교육 현장에서 꼬치꼬치 정말 자기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해오면 이제 그만해 그러고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궁금증이 풀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쳐 줬다. 제가 여러분들도 교육자다 그랬죠. 부모이면서 동시에 가정에서의 교육자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뭘 부모님들에게 자꾸 뭘 질문을 하고 그랬을 때 되게 우리 좀 귀찮아하죠. 똑같은 질문 반복하면 꿀밤을 때려주거나 모르면 요새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물어보고 뭐 네이버 그런 데도 있죠. 하여튼 아이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함께 이렇게 좀 해주는, 단지 학교의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삼국유사에서 제가 아주 감동을 느끼면서 읽었던 그 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효선 편이 있어요. 효도 효자에 착할 선자입니다. 그 효선 편에 진정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항의 이름은 진정사 효선 쌍미 그런 거예요. 진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효와 선 두 가지가 다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진정이라고 하는 스님은 의상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10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진정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분이에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비유로 보면 집에 가진 재물이라고는 다리 부러진 솥 하나뿐이었다. 그 정도로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정이라고 하는 분이 출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시대 큰 스승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의상이라고 하는 분 밑에 가서 좀 승려로서 살아보고 싶다. 어머니가 이제 그 뜻을 알게 되죠. 어머니가 출가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는 좀 써놨습니다. 이 자식은, 진정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어서 출가해라. 그 불법을 만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스승으로 성장을 하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나의 죽을 때까지 뭘 나를 보살피고 이거 아니다. 출가를 해라. 권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또 눈물겨운 장면이 있어요. 집에 곡식이 조금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또 어머니가 미음을 끓여서 의상 스님 계신 데까지 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먹어라. 이것까지 어떻게 가져가느냐. 결국은 싸움에서 칩니다. 그래서 그 진정 스님이 그 나머지 곡식까지 갖고 와서 이제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뭐 진정이라고 하는 분이 느꼈을 슬픔이야 뭐 얼마나 컸겠어요. 기록에는 삼국유사에는 7일 밤낮을 앉아서 참선을 하신 것으로 그 슬픔을 이제 이겨내느라고. 그것도 이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의상이라고 하는 스승이잖아요. 자기 밑에 와 있는 제자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진정 제자의 그 모친과 관련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지금도 이 동네가 있습니다. 영주시의 송곳 추자예요. 송곳 마을, 송곳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추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한국 불교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그 추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90일 동안 화엄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록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자료로 전해지고 있어요. 화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추동기라고 하는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상의 화엄뿐만 아니라 신라의 화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그 의상이라고 하는 분의 자세입니다. 의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제자 어머니와 관련한 소식을 듣고 90일 동안이나 몇천 명을 모아서 그 강의를 한다. 요새 뭐 정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도 무슨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이 교육자 또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을 대하는 그런 진정성의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진정 어머니와 관련한 진정과 관련한 그리고 의상 스님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요 말씀만 좀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와 의상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 많이 달라요. 다르면서도 그 같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차별로 존재하는 차이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면으로 보면 아주 많이 같으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다르죠. 지금 우리 다 뭐 이 공간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또 같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또 얼마나 또 서로 다릅니까? 생긴 거 뭐 말투, 키, 몸무게 뭐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원효와 의상의 모습에서 보이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화엄이라고 하는 것, 꽃으로 장엄된 세계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꽃밭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꽃의 모양들이 다 다르죠. 키가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냄새가 좀 안 좋은 꽃도 있고 그러나 그 서로 다른 게 어울려 있는 그 세계 그거 자체가 그게 화엄의 세계다.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 있는 세계 그 다름이 서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어울려 있는 세계 그게 화엄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해가면서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자유인 이야기 했습니다. 또 꼴찌 첫 1등 이야기 했습니다.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있잖아요. 꼴찌의 그 자존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꼴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인생 결과가 그렇잖아요. 무슨 1등과 무슨 꼴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제 그게 화엄의 세계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아주 이상적인 세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부모로서의 그런 세계관이 아닌가. 다름을 인정하자. 그 다름이 아름답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2시간에 걸친 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무슨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